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민재의 입에서 쿨럭하고 붉은 핏덩이가 터져 나왔다. 바닥에 처박힌 그의 시야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쇠 비린내와 양꼬치 굽는 냄새, 그리고 곰팡내 섞인 지하의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범인을 잡을 때 쓰던 자신의 수갑이었다. 그의 앞에는 구로경찰서 강력계 최 반장이 서 있었다. 강민재가 경찰이 된 순간부터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 빚보증을 잘 못 써서 월급이 압류당할 때도 소주 한 잔 사주며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사람이었다. 민재야. 세상이 그렇다. 정인이 사명인이 하는 거 그거 다 배부른 소리더라. 최 반장은 시선을 피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장 위안. 그놈 잡겠다고 우리가 6개월을 잠복했습니다. 오늘이 그놈 잡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왜 형님이 그놈들 환전소에서 뒷돈을 받고 있습니까? 돈이 아니야. 생명줄이지. 최 반장이 뱉은 담배 연기가 희뿌연 조명 아래로 흩어졌다. 도박 빚이 감당이 안 되더라. 사채업자들한테 내 딸내미 학교까지 털렸다. 장 사장이 그거 한 방에 해결해 줬어.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된다는데 내가 어쩌겠냐. 그래서 저를 팔아넘겼습니까? 강민재가 이를 악물고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사내둘이 그의 어깨를 군화발로 지시겼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쇄골 쪽에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깐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 나으리들이 여기 다 모여 계셨네. 장 위안이었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은 그는 한 손에 야구 방망이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 가리봉동 뒷골목에서 수백억 원을 세탁하며 수많은 서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 장 위안은 바닥에 쓰러진 강민재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 형사님이라고 했나? 끈질기게 따라붙더만. 우리 애들 영업하는 거 방해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장 위안이 쭈그려 앉아 강민재의 뺨을 톡톡 쳤다. 저기 최 반장님 좀 봐. 얼마나 융통성 있어. 서로 돕고 살아야지. 우리가 버는 돈이 다 외화벌이 아닙니까? 닥쳐라, 쓰레기 새끼. 강민재는 장 위안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장 위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얼굴을 닦더니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싫어.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퍼. 둔탁한 타격음이 지하 환전소를 울렸다. 강민재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이어졌다. 무릎, 정강이 그리고 갈비뼈. 장 위안은 짐승처럼 강민재를 유린했다. 최 반장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최 반장님 어디 보세요. 후배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장 위안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강민재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다. 장 위안은 강민재의 오른손을 군화발로 밟았다. 형사한테 손가락이 생명이라며? 이걸로 방아쇠도 당기고 조서도 쓰고. 최 반장님 마무리하세요. 우리 사업장에 경찰 냄새 나는 거 딱 질색이니까. 처리하고 오면 남은 잔금 입금해 드립니다. 장 위안은 방망이를 최 반장에게 던지고는 휘파람을 불며 밖으로 나갔다. 덩치 큰 조직원들이 킬킬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텅 빈 지하실에는 최 반장과 강민재 둘만 남았다. 최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강민재가 힘겹게 눈을 떴다. 피로 얼룩진 시야 속에서 믿었던 선배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미안하다, 민재야. 정말 미안하다. 최 반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가 쥔 방망이는 높이 올라갔다. 다음 생에는 경찰 하지 마라. 서울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 간판도 없이 HS 보안 컨설팅이라는 작은 문패만 달려있는 곳이었다. 내부는 횡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서만 푸르스름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서진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그녀의 눈매는 서늘했고 다부진 인매는 일직선으로 굳어 있었다. 예비역 육군 중령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팀장을 역임하며 마녀라고 불렸던 그녀였다. 30분 지났다. 그녀가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강민재 형사. 현역 시절 합동훈련에서 인연을 맺은 뒤 사회에 나와서도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동생이었다. 무모할 정도로 정의감에 불타는 그가 걱정되어 서진은 민재에게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시계를 선물했었다. 강민재는 오늘 저녁 7시에 가리봉동 환전소를 급습한다고 했다. 만약 9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 모니터 지도 상에 찍힌 붉은 점은 가리봉동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서 1시간째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들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뚝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직감.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짐승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함정이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망설임은 없었다. 감정적인 동요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날카로워졌을 뿐이었다. 서진은 사무실 안쪽 벽에 걸린 액자를 옆으로 밀었다.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디지털 도어락이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벽면 전체가 회전하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작은 무기고였다. 국내 법상 허용된 장비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 그리고 그녀가 상대해야 했던 적들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서진은 검은색 전술 바지로 갈아입고 방검 조끼를 착용했다. 가죽 재킷 안쪽에는 3단봉과 잭나이프를 수납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수 제작된 너클을 꺼냈다.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뾰족한 스파이크가 박힌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뜯겨나가는 흉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형 무전기와 골전도 이어폰을 챙겼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안업체 사장이 아니었다. 사냥을 나가는 포식자였다. 가리봉동 102번지. 지하 1층. 서진이 나직하게 은졸였다.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민재와 찍은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재의 얼굴. 그 순박한 미소를 짓밟은 자들이 누구든 그들은 오늘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서진은 오피스텔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 잠긴 그녀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났다. 기다려, 민재야. 누나가 간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가리봉동의 밤거리는 화려하면서도 음습했다. 붉은색 한문 간판들이 네온 사인을 번쩍이며 거리를 메웠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중국어와 연변 사투리가 섞여 소음을 만들어냈다. 양꼬치 굽는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흐렸고 술에 취한 취객들의 고함이 끊이지 않았다. 한서진은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독특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군인의 걸음이 아니라
기척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목표 건물 반대편 2층 낡은 당구장에 자리를 잡았다. 창문 틈으로 환전소 입구가 내려다 보였다. 입구에 둘, 안쪽에 최소 넷 이상. 입구를 지키는 덩치 큰 사내들은 겉보기에는 건달 같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허리춤이 불룩한 것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시선은 끊임없이 좌우를 살피고 있었다.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조직원들이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소형 드론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정찰용 드론이었다. 윙 하는 미세한 모터 소리와 함께 드론이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스마트워치 화면을 통해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을 확인했다. 건물 뒤편 환풍기가 돌아가는 좁은 골목. 그곳에 뒷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2명의 보초가 지키고 있었고 위쪽에는 회전형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야. 뒷문도 막혔고. 하지만 틈은 반드시 존재했다. 서진의 눈이 건물 옥상을 향했다. 4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 문은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조직원 한 명이 보였다. 옆 건물과의 간격은 약 2m. 서진은 당구장을 빠져나와 옆 건물로 향했다. 낡은 여관 건물이었다. 카운터에 앉아 조는 주인을 지나쳐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바람이 찼다. 그녀는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높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정도 높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목표 건물의 옥상 난간까지의 거리 2m. 도움닫기를 할 공간은 충분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폐 속의 공기를 천천히 내뱉었다. 근육이 수축하며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를 마쳤다. 타닥.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른 그녀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찰나의 순간 중력이 그녀를 잡아당겼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반대편 난간을 움켜쥐고 있었다. 헉. 작은 기합 소리와 함께 그녀는 가볍게 몸을 끌어올려 옥상에 착지했다. 소리 없는 착지였다. 담배를 피우던 조직원은 등 뒤에 누군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서진은 고양이처럼 낮게 엎드려 조직원의 뒤로 다가갔다.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서진의 팔이 그의 목을 감았다. 윽.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경동맥이 정확하게 압박당하자 사내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축 늘어졌다. 서진은 기절한 사내를 구석에 눕히고 그의 품을 뒤져 무전기를 꺼냈다. 옥상 이상 무. 1층 상황은? 그녀는 변조된 목소리가 아닌 사내의 목소리 톤을 흉내내어 짧게 송신했다. 훈련된 청각과 성대모사 능력은 침투 작전의 기본이었다. 지하 1층, 놈은 아직 숨이 붙어 있다. 장 사장님은 나가셨고 최 반장이 처리 중이다. 근데 이 경찰놈 생각보다 질기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서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최 반장. 민재가 믿었던 그 선배가 배신자였다. 그리고 민재는 아직 살아있다. 다행이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손에는 티타늄 너클이 끼워져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이제부터는 은밀한 침투가 아니었다. 철저한 파괴였다. 지하 1층 철문 앞. 2명의 조직원이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야, 그나저나 장 사장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손가락을 아주 곤죽을 만들어 놓으시던데. 말 조심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그들의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진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우득. 왼쪽 사내의 턱이 너클의 가격당에 돌아갔다. 그가 쓰러지기도 전에 서진은 몸을 회전하며 오른쪽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걷어찼다. 컥.
숨이 막혀 꺽꺽거리는 사내의 뒷덜미를 잡고 그대로 철문에 처박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는 기절했다. 서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철문 너머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민재가 맡고 있는 소리였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서진은 굳게 닫힌 철문의 손잡이를 잡는 대신 문틈 사이의 경첩 부분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형 폭파 장치를 꺼냈다. 문을 따고 들어갈 시간조차 아까웠다. 미안해, 민재야. 좀 시끄러울 거야. 그녀는 경첩 부위에 폭약을 부착하고 뒤로 물러섰다. 버튼을 누르자 쾅 하는 폭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뜯겨나갔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사이로 한서진이 걸어 들어갔다. 지하실 안쪽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강민재와 그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최 반장이 보였다. 최 반장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상태였다. 서진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그녀의 시선이 최 반장에게 꽂혔다. 강민재 형사 건드린 놈들. 서진이 너클을 낀 주먹을 꽉 쥐었다. 끼릭거리는 금소금이 지하실을 울렸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녀의 선전포고와 함께 지하실 안쪽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칼과 쇠파이프를 든 6명의 사내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분노는 차가울수록 더 치명적이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자욱한 연기가 거치기도 전이었다. 쇠파이프를 든 조직원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한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허공을 가르는 쇠파이프의 소리가 날카로웠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틀어 쇠파이프의 궤적을 비껴냄과 동시에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손에 끼워진 티타늄 너클이 사내의 명치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커헉.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는 둔탁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서진은 숨을 못 쉬고 고꾸라지는 사내의 오금을 밟아 무릎 꿇린 뒤 그대로 그의 얼굴을 향해 무릎을 올려 찼다.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동그라졌다. 코뼈가 주저앉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였다. 이 미친년이.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자 남은 5명의 조직원이 주춤거렸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님을. 그녀에게서는 짙은 피냄새가 났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손에 잡았다. 묵직한 쇠덩이의 감각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덤벼. 나직한 한마디.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2명이 동시에 양쪽에서 덮쳐왔다. 왼쪽 놈은 회칼을, 오른쪽 놈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서진은 자세를 낮춰 회칼을 든 놈의 손목을 쇠파이프로 쳐냈다. 칼이 바닥에 쨍하고 떨어짐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팽이처럼 회전했다. 퍼. 그녀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오른쪽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놈은 그대로 흰자를 보이며 기절했다. 다시 반대편. 손목을 맞아 주춤거리는 칼잡이의 정강이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린 뒤 서진은 너클 낀 주먹으로 놈의 턱을 올려쳤다.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놈의 고개가 기괴하게 뒤로 젖혀졌다. 순식간에 셋이 리타이어 되었다. 남은 셋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뭐 하고 있어? 쏴버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최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제야 뒤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품 안에서 가스총을 꺼내 들었다. 실탄은 아니었지만 맞으면 행동 불능이 되는 무기였다. 탕. 가스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하지만 서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바닥을 구르며 사선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몸을 일으키며 그녀가 던진 잭나이프가 정확하게 가스총을 든 사내의 어깨에 박혔다. 으악! 사내가 총을 떨어뜨리며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서진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 남은 두 놈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의 머리를 충돌시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덩치가 맥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불과 3분. 6명의 건장한 조직원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지하실은 피비린내와 신음으로 가득 찼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최 반장에게 향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최 반장은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야구 방망이를 휘저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의 손놀림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찍혔다. 민재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서진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분했다. 그녀는 최 반장이 휘두르는 방망이를 맨손으로 잡아채어 뺏어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허벅지를 내려쳤다. 아! 최 반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명절 때마다 당신 선물 챙기느라 백화점을 3바퀴나 돌던 놈이야. 진급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서 술 사들고 당신 집까지 찾아갔던 놈이라고. 퍼. 이번에는 반대쪽 허벅지였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최 반장은 거품을 물고 기절하려 했지만 서진은 그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눈을 뜨게 했다. 죽이지는 않아. 넌 법대로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 대신 서진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도망칠 다리는 필요 없겠지. 그녀는 최 반장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묶여있는 강민재에게 다가갔다. 민재의 상태는 처참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고 오른쪽 손가락들은 기이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몸통은 검푸른 피멍투성이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잭나이프를 들어 민재를 묶은 밧줄을 끊어냈다. 밧줄이 풀리자 민재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쏟아졌다. 서진은 급히 그를 받아 안았다. 민재야, 정신 차려. 누나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피투성이가 된 민재가 힘겹게 눈을 떴다.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초점 없는 동공이 서진을 찾았다. 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래, 나야.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서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재의 상체를 덮어주었다. 그때 민재가 피 묻은 손을 들어 서진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부러진 손가락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그는 놓지 않았다. 최 반장. 그 사람이. 알아. 내가 다 봤어. 걱정 마. 서진은 민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덩치 큰 성인 남성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특수부대 시절 40kg 군장을 메고 산악 행군을 하던 그녀에게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직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 같았다. 장위안, 이 쥐새끼 같은 놈. 서진은 민재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단단히 걸치고 반대 손으로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더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꽉 잡아, 민재야. 조금 흔들릴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발소리가 엇박자로 울렸다. 서진은 민재의 체중을 거의 전적으로 지탱하며 한 계단씩 올랐다.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 위쪽 철문이 벌컥 열리며 사내 둘이 튀어들어왔다. 뭐야? 너 누구야?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서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민재를 벽 쪽에 기대 세워두고 도움닫기를 하여 앞서 들어온 놈의 가슴을 발바닥으로 밀어찼다. 좁은 계단 통로에서 놈은 뒤따라오던 동료와 엉켜 뒤로 굴러떨어졌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재를 다시 부축해 1층 로비로 빠져나왔다. 환전소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조직원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대략 10명 남짓.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민재를 데리고 싸우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았다. 서진은 로비 카운터 뒤로 몸을 날렸다. 탕탕탕. 쇠구슬이 든 공기총 탄환들이 카운터 나무 합판에 박혔다. 저기 있다. 잡아. 고함과 함께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진은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 남은 소형 포금탄을 꺼냈다. 살상용은 아니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키기엔 충분했다. 고개 숙여. 서진은 민재의 귀를 막아주고 포금탄의 핀을 뽑아 로비 중앙으로 던졌다. 꽝.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강렬한 섬광이 터졌다. 좁은 환전소 내부는 순식간에 하얀 연기와 빛으로 가득 찼다. 아, 내 눈. 뭐가 터진 거야?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고 우왕좌왕했다. 그 혼란의 틈이 서진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달려. 서진은 민재를 끌다시피 하여 뒷문 쪽으로 질주했다. 눈을 뜨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조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막아서는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며 길을 텄다. 뒷문을 박차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이었다. 쓰레기 더미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역한 악취를 풍겼다. 거기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놈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나왔다. 하지만 이미 서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든 뒤였다. 가리봉동의 복잡한 골목길은 그녀가 미리 숙지해둔 미로였다. 서진은 민재를 데리고 미로 같은 골목을 굽이굽이 돌아나갔다. 민재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차까지 거의 다 왔어. 나 손이. 감각이 없어. 민재가 웅얼거렸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치료하면 돼. 괜찮아. 큰 길가에 세워둔 검은색 SUV가 보였다. 서진은 차 문을 열고 민재를 뒷좌석에 눕혔다.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탄 그녀는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튀어나갔다. 백미러로 뒤따라오던 조직원들이 닭쫓던 개처럼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서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구로구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의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다. 장 위안과 경찰 내부의 커넥션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 병원에 갔다가는 실종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문이 사고사로 위장될 가능성이 컸다. 1시간 후 안전 가옥의 거실 소파에 민재를 눕힌 서진은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민재의 옷을 찢어내고 상처를 살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진 것으로 보였고 온몸은 타박상으로 엉망이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오른손이었다. 손가락 3개가 골절되었고 손톱 하나는 뽑혀 있었다. 형사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손이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기절해 있던 민재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다. 깨어났니? 진통제 났어. 조금 몽롱할 거야. 서진은 능숙하게 부러진 손가락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표정은 수술실의 의사처럼 냉정했지만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누나, 최 반장이 장 위안이랑. 민재가 쉰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그놈들.
내 수첩. 가져갔어. 거기에 정보원들 명단이랑 증거. 민재가 울컥 피를 토하며 기침했다. 서진은 급히 수건으로 그의 입을 닦아주었다. 증거는 다시 찾으면 돼. 지금은 내 몸부터 챙겨. 아니야. 그거 없으면 그놈들 못 잡아. 최 반장이 경찰 내부 정보망도 다 장 위안한테 넘겼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믿었던 선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더 괴롭히고 있었다. 민재야. 서진이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약속할게. 그녀는 붕대가 감긴 민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내 손가락 하나당 놈들 뼈 10개씩 부러뜨릴 거야. 내가 흘린 피 한 방울 딱 놈들의 피 한 바가지씩 쏟게 만들 거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지만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그리고 놈들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민재는 서진의 눈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는지 약 기운에 취해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서진은 그의 곁을 지켰다. 민재가 잠들자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아수라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저장된 적 없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현역 시절 그녀에게 빚을 졌던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였다. 오랜만입니다. 부탁 하나만 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장 위안 그리고 구로서 최 반장. 두 놈의 자금 흐름과 차명 계좌 싹 다 털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서진은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붉은색 마커로 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위에 굵은 X표를 그었다. 1차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단순한 무력이 아닌 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될 차례였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피 묻은 잭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칼날에 맺힌 핏방울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기대해라. 이제 잠 같은 건 못 자게 해줄 테니까.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안전 가옥의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진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안전 가옥의 공기는 무거웠다. 낡은 공기청정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강민재는 링거를 꽂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남은 멍 자국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한서진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정보기관 지인이 보내준 장 위안과 최 반장의 금융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떠 있었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첩보 분석관 출신인 서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룡무역.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짚었다. 겉으로는 구로구의 평범한 식자재 납품 업체였지만 자금 흐름은 기형적이었다. 새벽 시간대에 입금되는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 그리고 곧바로 중국 쪽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는 패턴. 이곳이 바로 장 위안의 돈 세탁 공장이자 자금줄이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하지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굴을 무너뜨리려면 놈들의 먹이부터 끊어야 했다. 돈. 범죄자들에게 돈은 혈액과도 같았다. 피를 말려버리면 놈들은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섰다. 복장은 어제보다 가벼웠지만 장비는 더 정교해졌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구로 디지털 단지 외곽에 위치한 대룡 무역의 물류 창고였다.
창고 주변은 적막했다. 높은 담장 위에는 감시 카메라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서진은 담장 및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기계를 꺼냈다. 무선 신호 교란 장치였다. 지지직. 경비실 모니터에 노이즈가 발생하며 화면이 3초간 먹통이 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진은 담장을 넘어 창고 마당으로 착지했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다. 창고 정문에는 덩치 큰 경비원 둘이 졸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는 건물 측면의 배관을 타고 2층 사무실 창문으로 올라갔다. 유리 절단기로 창문에 동그란 구멍을 내고 잠금 장치를 풀었다. 사무실 내부는 서류 뭉치와 담배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본체에 접근했다. 전원을 켜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이동식 저장 장치를 본체 뒷면 포트에 꽂았다. 그녀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놈들이 자금을 이체하려 할 때마다 수취인 계좌를 미묘하게 변경하여 돈을 공중분해시키거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추적 계좌로 자동 입금되게 만드는 덫이었다. 이제 너희들의 금고는 밑 빠진 독이 될 거다. 작업을 마치고 나오려던 찰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었다. 서진은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손전등 불빛이 사무실을 훑고 지나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경비원이 사라지자 서진은 창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가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을 때 민재가 깨어나 있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누나, 어디 갔다 왔어? 산책 좀 하고 왔어. 몸은 좀 어때?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겉옷을 벗었다. 민재는 서진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의 순박한 형사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을 보고 돌아온 자의 깊은 심연이 담겨 있었다. 최 반장 그 사람. 도박 빚만 있는 게 아니야. 민재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뭐? 내가 납치되기 직전에 놈들의 장부를 하나 봤어. 거기에 적혀 있었어. 최 반장 말고도. 구로서 서장, 검찰청 수사관 이름까지.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생각보다 썩은 뿌리가 깊었다. 최 반장 하나 잡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 장부 어디 있는지 알아? 장 위안이 항상 가지고 다녀. 검은색 가죽 가방. 그 안에 들어있어. 그게 놈의 생명보험이자 목줄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판이 커졌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칼을 더 깊숙이 찔러 넣어야 하니까. 그 장부 내가 가져올게. 그리고 세상에 까발려 줄게. 내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서진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알림은 대룡 무역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 시도되었다는 경고였다. 놈들이 미끼를 물었다.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이 증발했다니. 장 위안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대룡 무역 사무실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부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게 분명히 홍콩 쪽 계좌로 보냈는데 중간에 돈이 사라졌습니다. 전산 오류인 것 같습니다만. 전산 오류? 50억이 전산 오류로 사라져? 내 놈들 목숨도 오류로 사라지게 해줄까? 장 위안은 이성을 잃고 부하의 뺨을 후려 갈겼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 반장이 들어왔다. 그의 다리는 깁스를 한 채였고 목발을 짚고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도끼가 가득했다. 장 사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몫은 어디 있어?
최 반장이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장 위안은 핏발선 눈으로 최 반장을 노려보았다. 당신 지금 돈 타령할 때야? 우리 돈 50억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혹시 당신이 수작 부린 거 아니야? 뭐?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당신이 약속했잖아. 강민재 처리하면 빚 청산해주고 10억 더 얹어주기로. 그 돈 안 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서로에 대한 불신. 그것이 서진이 노린 첫 번째 균열이었다. 사실 서진은 어젯밤 최 반장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으로 장 위안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었다. 돈은 내가 챙겼다. 꼬우면 경찰서로 오든가. 물론 최 반장은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장 위안에게는 그것이 확신이 되었다. 이 경찰 나부랭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장 위안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최 반장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봐. 왜 이래? 말로 해. 잡아. 저 새끼 매달아. 장 위안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최 반장에게 달려들었다. 콱창. 그 순간 사무실 창문이 깨지며 최루탄 2개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콜록. 콜록. 뭐야? 매운 연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검은 마스크를 쓴 서진이 난입했다. 그녀의 손에는 3단봉이 들려 있었다. 서진은 돈 때문에 싸우던 악당들 사이를 늑대처럼 파고들었다. 장 위안의 부하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진은 가볍게 피하며 3단봉으로 놈의 무릎을 가격했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장 위안은 연기 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누구야? 어떤 새끼야? 서진은 장 위안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놈의 손목을 3단봉으로 정확히 내리쳤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너희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이제 반납할 시간이야.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기를 뚫고 들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장 위안의 가죽 가방을 낚아챘다. 민재가 말했던 그 비밀 장부였다. 내 가방. 그거 내놔. 장 위안이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그의 명치를 걷어차 뒤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최 반장을 향해 다가갔다. 최 반장.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진 기분이 어때? 최 반장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그의 주머니에 몰래 준비해온 USB 하나를 찔러 넣었다. 그것은 경찰청 감찰관실로 자동 전송되는 위치 추적기 겸 도청 장치였다. 열심히 도망쳐봐. 지옥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서진은 가방을 챙겨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서진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사무실에 남겨진 장 위안과 최 반장, 그리고 들이닥친 경찰들. 상황은 난장판이 되었다. 장 위안은 부하들을 데리고 비밀 통로로 도주했고 다리를 다친 최 반장은 현장에 남겨져 후배 경찰들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부패한 경찰 조직의 윗선이 손을 써서 그를 일단 병원으로 빼돌릴 것이 뻔했다. 서진은 건물 옥상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서로 물어뜯어라. 그게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최후니까.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서진은 가져온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예산대로 뇌물을 받은 고위직들의 명단과 금액, 그리고 날짜가 적힌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장 위안과 그 배후 세력을 완전히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즉 현행범 체포가 필요했다. 도청 장치를 통해 최 반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병원 특실에 숨어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서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장 위안 그 새끼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네, 밀항이요? 오늘 밤 인천항으로 뜬다고요? 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장 위안이 국내를 뜨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오늘 밤. 민재야, 준비해. 서진이 총기를 손질하며 말했다. 민재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부러지지 않은 왼손으로 권총을 쥐었다. 놓치지 않아. 내 손으로 수갑 채울 거야. 그래.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인천 북항의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폐 컨테이너들이 성벽처럼 쌓여있는 야적장은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바다 짠내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서진은 컨테이너 꼭대기에 엎드려 적용용 스코프로 아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재가 망원경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아직 붕대투성이었지만 진통제 투혼을 발휘하고 있었다. 놈들이 올까요? 와. 놈들은 쥐새끼니까.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파고들려 할 거야. 밤 11시.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라이트를 끄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왔다. 차가 멈추고 장 위안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이 내렸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다. 곧이어 부두 쪽에서 작은 낚싯배 한 척이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접근했다. 밀항선이었다. 물건은? 선장이 묻자 장 위안이 트렁크에서 칠가방을 꺼내 보였다. 현금과 금괴였다. 빨리 싣고 떠나자. 한국 땅은 이제 지긋지긋해. 장 위안이 배에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탕. 어둠을 가르는 총소리와 함께 장 위안의 발 앞 부두 바닥에 불꽃이 튀었다. 누구냐? 조직원들이 일제히 품에서 칼과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일부는 사제 총기를 꺼내 난사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민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민재가 버튼을 눌렀다. 야적장 곳곳에 설치해둔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다. 갑작스러운 빛의 놈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방송 켜.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야적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장 위안. 그리고 그 떨거지들. 너희들은 포위됐다. 무기 버리고 투항해라. 웃기지 마. 죽여버려. 장 위안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조직원들이 컨테이너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서진은 컨테이너 위에서 로프를 타고 수직으로 하강했다. 그녀의 손에는 긴 쇠사슬이 들려 있었다. 바닥에 착지한 그녀는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둘렀다. 차악. 선두에서 달려오던 조직원의 다리가 쇠사슬에 감겼다. 서진이 힘껏 잡아당기자 놈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처박혔다. 너희들에게는 총알도 아까워. 서진은 쇠사슬 끝에 달린 묵직한 줄을 휘둘러 놈들의 무기를 쳐냈다. 칼이 튕겨나가고 팔이 부러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다수의 적을 유린했다.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한편 컨테이너 위에서 엄호하던 민재는 한쪽 손으로 권총을 쥐고 정확하게 사격했다. 놈들의 다리와 어깨를 노린 정밀 사격이었다. 으악! 살려줘. 부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 위안은 부하들이 쓰러지는 틈을 타배에 오르려 했다. 어딜 가? 서진이 쇠사슬을 던져 장 위안의 발목을 낚아챘다. 쿵 하고 넘어진 장 위안이 질질 끌려왔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장 위안이 발버둥 치며 품에서 총을 꺼내 서진을 향해 겨눴다. 하지만 서진이 더 빨랐다. 그녀는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고 장 위안의 손목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아!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서진은 장 위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가격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장 위안의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내 동생 손가락 값. 퍼. 이건 피눈물 흘린 피해자들 목.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목발을 짚은 최 반장이 내렸다.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던 부패 경찰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동작 그만. 전부 꼼짝 마. 최 반장이 경찰 신분증을 흔들며 소리쳤다. 한서진, 강민재. 너희들을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한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범죄자를 잡은 영웅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진짜 범죄자인 장 위안을 빼돌리려는 수작이었다. 장 위안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킬킬거렸다. 봐라. 결국 이기는 건 돈 있는 놈이야.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과연 그럴까? 서진이 손가락을 튕기자 컨테이너 뒤편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었다. 생방송 중이야, 최 반장. 내가 짓거린 말 전국에 다 나갔어. 서진이 민재를 구출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방송국 PD인 지인에게 넘겨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도록 판을 짠 것이었다. 야적장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들이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최 반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광역수사대 팀장이 수갑을 꺼내 들고 최 반장에게 다가갔다. 최영수 경정. 당신을 뇌물수수, 범인 도피,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철컹. 은색 수갑이 최 반장의 손목에 채워졌다. 동시에 바닥에 널브러진 장 위안과 그 일당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체포되었다. 민재가 절뚝거리며 걸어왔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손을 대신해 왼손으로 장 위안의 뺨을 가볍게 톡 쳤다. 내가 말했지? 경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만뒀어야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진은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식혀주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서진에게는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주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컨테이너 사이로 길게 늘어졌다. 철창 안은 따뜻했다. 구치소 독방에 앉은 장 위안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식으로 들어온 초밥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밖에서는 그를 잡았다고 난리였지만 정작 안에서의 대우는 달라진 게 없었다. 사장님, 태양법무법인에서 오셨습니다. 교도관이 굽실거리며 문을 열었다. 들어온 사람은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사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양의 대표 변호사 박태수였다. 수임료만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법조계의 하이에나였다.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박 변호사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우리 박 변호사님 오셨네. 뭐 보다시피 휴가 온 기분이야. 그래서 나 언제 나갑니까? 장 위안이 초밥 하나를 입에 넣으며 물었다. 조금 시끄럽게 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체포 장면이 나가는 바람에 여론이 안 좋아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증거 능력 불충분으로 몰고 갈 겁니다. 증거 능력? 한서진과 강민재,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불법 도청과 주거 침입, 폭행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독수독과 원칙.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먹을 수 없다는 뜻이죠.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강민재 형사는 직위 해제될 겁니다.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폭행 혐의로 감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거죠. 경찰한테 맞아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장 위안이 껄껄 웃으며 박수를 쳤다. 역시 돈이 좋아. 사람 죽여도 돈만 있으면 애국자가 되는 세상이라니까. 그 시각 병실에 누워있던 강민재는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화면에서는 장 위안의 변호인단이 기자 회견을 하고 있었다. 경찰의 무자비한 강압 수사와 인권 유린을 규탄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며 저 개자식들이 민재가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쳤다. 옆에서 사과를 깎던 서진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해. 상처 터져. 누나 저거 안 보여? 우리가 목숨 걸고 잡았는데 놈들은 법 뒤에 숨어서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감찰? 내가 옷 벗는 건 상관없어. 근데 놈들이 풀려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서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만 돈은 그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놈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다. 민재야. 놈들이 간과한 게 있어.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경찰이 아니야. 법을 지킬 의무도 절차를 따를 필요도 없지. 그날 오후 서진은 서울의 한 달 동네를 찾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대표인 김할머니가 사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 모은 돈 5천만 원을 장 위안 일당에게 사기당하고 충격으로 쓰러진 손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집 앞이 소란스러웠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장 위안 조직의 잔당들이었다. 할망구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니까? 사장님 나오시면 위로금 챙겨준다잖아. 안 찍으면 손녀딸 병원비고 뭐고 없을 줄 알아. 이놈들아, 내 돈 내놔라. 우리 손녀 수술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사내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할머니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내가 발을 들어 할머니를 밟으려는 찰나였다. 우득. 사내의 발목이 허공에서 멈췄다. 뒤에서 나타난 서진이 그의 발목을 잡아 비틀어버린 것이었다. 아,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서진은 그대로 사내를 들어 올려 담벼락에 내리꽂았다. 쿵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었다. 뭐야 너. 나머지 두 놈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지만 서진에게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왼쪽 놈의 손목을 꺾어 칼을 뺏은 뒤 칼자루 끝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오른쪽 놈이 도망치려 했지만 서진이 던진 벽돌 조각이 정확히 놈의 오금을 강타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서진은 흑투성이가 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옷을 털어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선생님. 저놈들이 합의 안 해주면 우리 손녀 가만 안 둔다고. 할머니는 서진을 붙잡고 오열했다. 서진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가져간 돈,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올 겁니다. 서진은 바닥에서 뒹구는 놈들 중 우두머리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전해라. 박 변호사한테. 법정 노름은 끝났다고.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한다고. 그녀의 눈빛은 법전보다 더 무겁고 판결문보다 더 날카로웠다. 법비들이 춤을 춘다면 그 무대를 통째로 무너뜨려줄 생각이었다. 태양 법무법인의 꼭대기층. 박태수 변호사는 위스키 잔을 돌리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서진이라. 재미있는 여자군. 그의 앞에는 부하 변호사가 보고서를 들고 서 있었다. 대표님, 장 위안이 숨겨둔 자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로 바꿔서 전자지갑에 넣어놨답니다.
그 지갑에 비밀번호가 든 이동식 저장 장치는 장 위안의 내연녀가 가지고 있고요. 내연녀? 그 여자는 어디 있지?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안전가옥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중국으로 밀항할 예정이랍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해. 그 돈이면 장 위안을 무죄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아니, 장 위안을 버리고 우리가 그 돈을 꿀꺽해도 되고. 법을 수호한다는 변호사가 강도 모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사무실 책상 밑에 콩알만 한 도청 장치가 붙어 있다는 것을. 최 반장의 주머니에 넣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안전가옥 차 안에서 도청 내용을 듣고 있던 서진이 시동을 걸었다. 송도. 먼저 가서 기다려야겠네. 송도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서진은 기둥 뒤에 숨어 엘리베이터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주위를 살피며 나타났다. 장 위안의 내연녀 마담 정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 변호사가 보낸 해결사들이 붙어 있었다. 정 마담님,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물건은 가지고 계시죠? 해결사 하나가 은근슬쩍 가방을 쳐다보았다. 네, 차에 타면 드릴게요. 그들이 검은색 승합차에 오르려는 순간 주차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뭐야? 누가 불 껐어? 당황한 해결사들이 손전등을 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쇠사슬이 날아왔다. 체엥. 가장 앞에 있던 사내의 손에 들린 손전등이 박살났다. 누구냐? 대답 대신 타격음이 들려왔다. 서진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어둠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해결사들의 사각으로 파고들어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무릎, 명치, 목.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다. 으악! 보이지 않아. 사내들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다가 쓰러져 갔다. 마담 정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다. 마지막 남은 해결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서진은 그의 팔을 잡아 꺾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진은 야간 투시경을 벗고 겁에 질려 주저앉은 마담 정에게 다가갔다. 그 가방 이리 줘. 살려주세요. 돈은 다 가져가셔도 돼요. 마담 정이 가방을 내밀었다. 서진은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작은 금속 막대기 모양의 저장 장치를 확인했다. 수백억 원. 수많은 피해자의 피눈물이 담긴 돈이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서진은 가방을 챙기고 돌아섰다. 그때 마담 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 돈. 장 위안이 시켜서 억지로 맡은 거예요. 저도 맞으면서 살았다고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던져주었다.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 법정에서 장 위안의 모든 범죄 사실을 증언한다면 참작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서진은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복잡한 암호 코드가 화면을 채웠다. 하지만 정보사 시절 최고의 해커들과 일했던 서진에게 이 정도는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찾았어. 놈들의 돈. 수화기 너머로 민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 돈 경찰에 넘기지 않을 거야. 그럼. 경찰 압수품으로 들어가면 국고로 환수되거나 재판 끝날 때까지 묶여 있어. 피해자들은 당장 내일 밥값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내가 직접 돌려준다. 피해자들 계좌로 1원 한 푼 남김없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의 진행바가 빠르게 차올랐다. 이체 완료. 그 시각 쪽방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김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입금 5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금. 할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화면을 쳐다보았다. 0의 개수를 세고 또 세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같은 시각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에게 기적 같은 문자가 도착했다. 누군가는 수술비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는 자식의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서진은 모니터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정의였다. 법전 속에 갇힌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짜 정의.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다. 장 위안과 최 반장,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 이제 껍데기만 남은 놈들을 밟아줄 차례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장 위안과 최영수 최 반장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피해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장 위안과 최 반장은 말끔한 수의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박태수 변호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함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으로 점철된 위법한 기소입니다. 피고인들은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박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에 판사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법은 감정의 편이 아니었다. 검사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핵심 증거들이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 증거 채택이 기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대로라면 무죄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때였다.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깁스를 한 강민재가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로 휠체어를 탄 김 할머니와 수십 명의 피해자가 함께 들어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담 정 그리고 장 위안의 조직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직원까지 증인석으로 향했다. 재판장님, 이들은 피고인의 범죄를 직접 목격하고 겪은 산증인들입니다. 박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인입니다. 그때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서진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검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에게 이동식 저장 장치를 제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은닉했던 자금의 흐름과 그 돈이 뇌물로 사용된 내역이 담긴 진짜 장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장부가 띄워졌다. 장 위안이 최 반장에게 그리고 최 반장이 경찰서장과 검찰 간부 심지어 판사의 친척에게까지 뇌물을 상납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판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피고인들을 감싸줄 수는 없었다. 이게 뭡니까? 장 위안이 비명을 질렀다. 내 돈 어디 갔어? 그는 그제야 자신의 비밀 계좌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 변호사 역시 당황했다. 수임료를 챙길 구멍이 사라진 것이다. 마담 정이 마이크 앞에 섰다. 장 위안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그 영상을 찍어 협박했습니다. 여기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은 경악에 휩싸였다. 잔혹한 폭행 장면, 피해자들의 비명.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최 반장은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었다. 모든 게 끝났다. 한서진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잠시 후 재판 결과가 속보로 떴다.
장위안 무기징역 선고. 최영수 징역 20년 선고.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법정 밖으로 피해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강민재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누나. 민재가 서진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서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고생했다, 강 형사. 누나가 다 했지 뭐. 아, 그리고 이거. 민재가 서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경찰청장 표창장이랑 포상금이야. 누나가 민간인이라 공식적으로는 못 받지만 뒤로 챙겨주더라. 꽤 두둑해. 난 필요 없어.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해. 그럴 줄 알았어. 이미 기부자 명단에 익명의 마녀라고 올려놨지.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때 박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오며 서진을 노려보았다. 당신 밤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로펌을 적으로 돌리고 무사할 것 같아? 서진은 박 변호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박 변호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서진은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었다. 당신도 조심해. 내 눈에 띄면 그땐 법정이 아니라 지옥에서 재판받게 될 테니까. 서진의 서슬퍼런 경고에 박 변호사는 하얗게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악인은 벌을 받고 피해자는 위로를 받았다. 비록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리봉동의 붉은 등 아래에서 흐르던 눈물은 닦아주었다. 가자, 민재야. 양꼬치에 칭따오 한잔하러. 오, 좋은데? 근데 누나 돈 없잖아. 내가 사. 포상금도 기부했는데. 아, 진짜 악덕업주라니까. 두 사람의 뒷모습이 법원 앞마당의 햇살 속으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고 짙었다. 언제든 다시 어둠이 찾아오면 그 그림자 속에서 포식자가 깨어날 것임을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태양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박태수의 사무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박태수는 파쇄기 앞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밀어넣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장위안은 감옥에 갔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한서진이 검찰에 넘긴 진짜 장부의 복사본이 언론에 추가로 공개된 것이다. 그 속에는 박태수가 장위안의 자금 세탁을 도우며 챙긴 거액의 수수료와 판검사들에게 뿌린 로비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대표님,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비서가 울먹이며 인터폰으로 알렸다. 문 잠가. 못 들어오게 막아. 박태수가 소리쳤지만 곧이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참나무 원목문이 부서졌다. 푸른색 수사관 점퍼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박태수 씨,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박태수는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바라보았다. 정의의 수호자라고 새겨진 금색 글씨가 조롱하듯 번들거렸다. 끌려나가던 박태수의 눈에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CCTV 모니터가 들어왔다. 건물 1층 로비에서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그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박태수와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하는 대신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완벽한 승자의 여유였다. 박태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법비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가리봉동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음습하고 어두웠던 뒷골목에는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어 환하게 빛났다. 불법 환전소 간판이 걸려있던 자리는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작은 꽃집과 분식점이 들어섰다. 강민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 거리를 걷고 있었다. 깁스는 풀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시는 건 어쩔 수 없는 훈장 같았다. 그는 구로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승진했다. 최 반장이 파면되고 그 자리를 메울 적임자는 오직 그뿐이었다. 어이구, 우리 반장님 오셨네. 시장 입구에서 떡볶이를 팔던 김할머니가 민재를 보고 반색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다. 손녀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덕분이지.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손녀 땅에 묻을 뻔했어. 자, 이거 좀 먹고 가. 할머니가 갓 튀긴 오징어 튀김을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재는 튀김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고소하고 따뜻했다. 그것은 그가 지켜낸 평범한 일상의 맛이었다. 민재는 골목 안쪽 예전 그 양꼬치 식당으로 향했다. 연변 양꼬치라는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장 위안의 조직이 와해되면서 건실한 청년 사장이 가게를 인수해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가게 안쪽 구석자리. 그곳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혼자 맥주를 마시는 여자. 한서진이었다. 일찍 왔네, 누나. 민재가 맞은편에 앉았다. 서진은 말없이 맥주잔을 들어 보였다. 승진 축하해. 강 반장. 다 누나 덕분이지. 근데 진짜 보안업체 일만 할 거야? 경찰 특채 제의도 들어왔다며. 청장은 서진의 능력을 높이 사서 경찰 특공대 교관이나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서진은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제복이 안 어울려. 그리고 서진이 양꼬치를 화로 위에 올렸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아. 누군가는 그 경계선 위를 걸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은 공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악랄한 놈들은 법망을 피해 도망치고 힘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운다. 한서진은 그 틈새를 메우는 필요하기자 수호자였다. 그래도 너무 위험하게는 살지 마. 내가 매번 뒤치다꺼리할 수는 없잖아. 민재가 짐짓 투덜거렸다. 서진은 피식 웃으며 민재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걱정 마. 내 몸 하나는 건사하니까. 그보다 이번에 보상금 남은 거 다 어디 썼어? 아, 그거? 소방관 유가족 재단이랑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넣었어. 누나 이름으로 반, 내 이름으로 반. 잘했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그때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최근 동남아를 거점으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강남 일대 클럽에 유통하는 거대 마약 조직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민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놈들 요즘 독해. 10대들한테까지 마약을 사탕처럼 뿌린다더라. 서진은 묵묵히 뉴스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 비친 클럽의 화려한 조명, 그리고 흐릿하게 찍힌 조직책의 문신.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강남이라. 서진이 중얼거렸다. 왜? 또 몸이 근질거려? 민재가 불안한 듯 물었다. 서진은 남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꼬치 잘 먹었어. 계산은 반장님이 하시고. 어디 가는데? 서진은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바닥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민재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픽 웃음을 터뜨렸다. 목 말린다니까 정말. 그는 지갑을 꺼내며 생각했다. 조만간 강남경찰서 마약수사대와 공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현장에는 반드시 저 통제 불능의 예비역 중령이 서 있을 것이라고. 한서진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악은 끊임없이 자라난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보다 더 짙은 어둠을 품은 그녀가 깨어 있으니까. 한서진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표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서진입니다. 의뢰 내용 말씀하시죠.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또 다른 밤, 또 다른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